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스포츠와 윤리 제15강 스포츠 조직과 윤리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뭐 6월이 됐습니다. 이제 6월이 9일, 10일이죠. 예, 6월 10일이라서 벌써 이제 더운데 그 긴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참 암담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또 이제 학기 말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이제 과제도 많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또 이제 집에 뭐 에어컨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뭐 이럴 텐데 그 좀 조심하시고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예, 그 학기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읽기 자료라든가 또 그 밖에 숙제 우리도 좀 하필 이게 또 학기 말에서 숙제가 몰려가지고 좀 죄송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최대한 늦지 않게 잘 맞춰서 내주시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 그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용하시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우리 교재의 마지막 장인 스포츠 조직과 윤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하나의 비디오로 글쎄요, 한 7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70분? 뭐 어쩌면 한 6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흑인들의 인권을 그 보장하자는 그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위를 촉발한 계기가 이제 어떤 흑인 남성이 경찰의 진압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이제 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로 만들어 놓은 그 비디오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번외편식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이제 크게 살펴보면은 스포츠와 정책 윤리, 또 심판의 윤리, 그리고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도 있는데 예, 뭐 솔직히 이게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예, 어, 뭐 어쨌든 열심히 들어주세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걸 틀어놓고 뭐 딴짓을 하건 뭐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제가 앞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 잘 들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자, 정치와 스포츠의 관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몇 번 했었죠. 이제 중간중간에. 정치와 스포츠는 어떤 관계냐 도대체. 뭐 결론부터 말하면 굉장히 그 깊은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 이제 공생관계, symbiotic, 뭐 symbiotic relationship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악어와 악어새가 있잖아요. 악어는 그 포식 동물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이 이빨, 동물은 이빨이라고 하죠. 사람은 이라고 하지만 이빨 사이에 막 끼잖아요. 이렇게 그 찌꺼기가. 그럼 그거를 악어새가 와서 이렇게 삭삭삭 긁어주면서 다 마치 그 치실로 이렇게 긁어내듯이 그 찌꺼기를 다 먹어치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악어새가 이제 입 안에서 놀고 있을 때 그것도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잡아먹으면 자기한테 결국 손해죠. 왜냐하면은 그 이 일을 청소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혹은 동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 악어는 악어새한테 먹이를 제공하고 악어새는 악어한테 청소를 제공하니까 서로가 좋은 윈윈이죠, 진짜.
정치와 스포츠도 뭐 그런 관계예요. 예. 자,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냐? 그 얘기를 뭐 이제 자세하게 하도록 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치하고 스포츠가 이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인 게 이게 바람직한 거야, 이거? 그래, 뭐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이건 나쁜 거 아니야? 글쎄. 음, 같이 판단을 하긴 좀 힘들어요. 예. 정치와 스포츠는 뭐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할게요. 뭐 라떼 시리즈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선생님 만난 게 잘못이지. 그래가지고 뭐 88 올림픽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수 절대 없죠. 예, 이제 그 전두환 정권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12.12 쿠데타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았는데 뭐 어때요? 좀 이렇게 좀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 항상 좀 뭐랄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업적을 과시하고 싶거든요. 야,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고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죠. 특히 이제 전두환 예, 씨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프로 스포츠 만들고 예, 프로하고 프로축구 만들고 씨름도 프로화시키고 이랬고요. 또 올림픽을 유치하죠. 예, 바로 시작하죠. 정권을 잡자마자 올림픽 유치에 돌입해서 81년도에 유치에 성공합니다. 예, 독일의 바덴바덴이라는 온천 휴양지에서 IOC 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본의 나고야를 이기고 개최에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때요? 국민들을 일단 하나로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그렇지, 나라 말 잘 듣고 똘똘 뭉쳐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야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예. 그런 것도 있고 2002년 월드컵도 마찬가지죠. 그거 개최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 일본에 지기 싫다는 이유도 있었고 또 당시에 유치를 추진했던 정몽준 씨가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대선 후보로 나오기도 했었죠. 2002년도에 뭐 안 됐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정치와 스포츠의 관계는 무수히 많아요. 뭐 올림픽을 봤을 때 뭐 예전에 이태리 올림픽, 그쵸? 로마 올림픽, 뭐 또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 그거는 뭐 나치 독일이 히틀러 정권을 선전하는 예, 도구로 뭐 아주 제대로 써먹었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얘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많습니다. 몇 가지 또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진짜 옛날 얘기를 6, 70년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 66년도에 1966년도에 그 이태리가 아니고 영국에서 이제 예, 월드컵을 했습니다. 월드컵.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못 나갔어요. 그때. 예. 그런데 북한이 나갔습니다. 그때. 예, 북한이 1966년 런던이 아니고 영국 올림픽에 아유 자꾸 말이 월드컵에 나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북한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이제 국가대표 팀을 거의 뭐 군사훈련 시키듯이 이제 가둬놓고 훈련을 시켜서 뭐 왜 안 그랬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이태리를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태리를 탈락시키고 예. 8강에 진출했어요. 8강. 그때는 16강이 아니고 8강에 바로 들어갔거든요. 예선을 통과하면은. 그래서 8강에 진출한 거예요. 북한이. 예. 그래서 8강에서 이제 어디하고 붙었냐면은 당시 이제 최강팀 중에 하나였던 포르투갈. 예. 당시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공격수였던 에우제비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 검은 표범이라고 뭐 불렀던 그런 선수인데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옛날에 경기하러. 근데 북한이
예, 먼저 3골을 넣은 거예요. 예, 3대 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실 3대 0이 뒤집어지긴 좀 힘든데 그때는 그래도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예. 3대 0으로 북한이 이기다가 이제 막판에 5골을 내리먹고 예, 그 5대 3으로 졌습니다. 예, 포르투갈한테 탈락을 했죠. 하지만 그때 이제 그 영국 팬들이 그 북한 팀을 굉장히 응원했어요. 왜냐면 키도 작고 굉장히 그 애들이 비실비실하게 못 먹은 것 같이 피식도 못 먹은 것 같이 막 생겨난 애들이 막 그 유럽 팀들을 막 때려 눕히니까 너무 막 그 감동한 거예요. 특히 그때 이제 그 북한의 예선 2경기하고 뭐 본선 경기, 포르투갈 경기도 아마 그랬을 텐데 그 미들스브로라는 동네에서 이제 했거든요 경기를.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보러 가가지고 완전 홀딱 반한 거예요 북한 팀 축구에. 야, 얘네들은 뭔데 이렇게 축구를 잘해? 막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아, 참, 참고로 하나 빠뜨린 게, 이제, 이태리 대표팀은 그때 북한한테 지고 이제 귀국을 하면서, 예, 그, 국민들이 던지는 그 토마토 있죠, 토마토. 예. 그, 여름이면 토마토가 물에 익잖아요. 예.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토마토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소스 이런 걸로. 예. 그 토마토, 썩은 토마토를 막 던졌다고, 이렇게. 예. 에이, 바보 같은 놈들, 북한한테 지냐,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제, 확, 그랬다. 그래서 지금도 로튼 토마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썩은 토마토.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비난할 때 던지는 도구라는 뜻으로 예,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니까 그때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8강에 올라가서 탈락을 했으면은 그건 굉장히 그 쇼킹한 뉴스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왜?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그 언론 통제를 해가지고 북한이 그 월드컵 나간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외신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셜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언론에서 보도 안 하면 모르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어? 북한이 지금 월드컵 8강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말이야.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알면 어떡하려고 이 자식들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서 이거 대책 마련해 빨리.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당시 그 안전기획부 있잖아요. 안기부. 지금의 국가정보원. 예. 국가정보원 그때는 중앙정보부였죠. 예. 중앙정보부가 그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대통령 지지사항을 받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할래, 이거? 북한이 이렇게 축구 잘하게 놔둘 거야? 우리가 쟤네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국가대표로. 그래가지고 이제 대책을 마련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팀을 만들었어요. 그 중앙정보부 팀이. 예. 그 중앙정보부가 축구팀을 만든 거예요. 지금의 국정원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하여튼간 그때는 뭐, 예,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하던 시절이니까, 예.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중앙정보부는 예.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거 말고는 뭐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팀 이름은 양지예요. 양지. 그 양지가 뭐 고기에 뭐 양지 뭐 채끝살 이럴 때 양지가 아니고 그 음지와 양지 할 때 그 양지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의 그 원훈 뭐 모토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두운 데서 이렇게 굳은 일을 하지만 다 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축구팀을 만들어서 양지라고 이름을 짓고 실업팀에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예. 다 글로 옮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한 팀에 몰아넣고 훈련을 시켜야 효과적이니까. 완전 직업 선택의 자유 박탈이죠. 예. 야, 너, 너 저기 무슨 은행 다니지? 당장 때려치고 일로 들어와. 월급 2배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실업팀 선수들은 그렇게 데려가고, 이제 대학교 다니는 선수들이 있어요. 잘해. 국가대표급이야. 근데 군대를 안 갔어.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애 있으면, 야, 너, 무슨 대학 다니지? 예. 그러면, 너, 너 당장 군대 가. 저 군대 졸업하고 갈 건데요. 그냥 가, 임마. 이러면서 끌고 와가지고, 그, 안기부 팀에 넣고, 그걸로 병역을 대신하게 하면서 공을 차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들을 끌어모아요. 한 20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예. 그래서 그 선수들을 뭐 돈도 많이 주고, 뭐,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유럽 전지훈련을 보내줬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에서 그 지도자를 초빙해가지고 당시 이제 크라우춘이라는 그 사람을 불렀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팀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크라우춘이라는 사람을 대표팀 겸 그 양지팀 전담 코치로.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를 회고하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회택 뭐 이런 분들 우리나라 국가대표 과거의 스타들, 예.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당시 그 독일 지도자한테 이게 배운다는 게 예, 그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예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화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굉장히 그 새로운 경험을 했다. 예, 이렇게 그 축구의 그 색다른 경험을 했다. 이렇게 그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다시피 어때요? 이게 스포츠가 정치하고 무관할 수 있나요? 절대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정말 선수들의 인권을 탄압하면서 예,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국위 선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예였고요. 두 번째 예는 이제 홍수환이라는 선수인데, 예, 홍수환이라는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 선수가, 어, 그, 한 번 이제 챔피언이 됐다가 챔피언을 잃고 두 번째 타이틀에 도전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예.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사전 오기라는 건데, 그러니까 4번 다운되고, 예, KO 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거의 기적적인 드라마였죠.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나운서하고 이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그 쇼맨십이 강해요. 그 나중에 이제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막 예능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 대한국민 만세고요. 챔피언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유행어가 될 정도로 나중에 그런 이제 말을 했고 당연히 이제 그 우리나라로 돌아오니까 카퍼레이드를 쫙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네. 근데 이제 홍수환 씨가 이제 그때 얘기를 회고하는 걸 들어보면 재밌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현역 군인이었는데 이제 부대에서 훈련하면서 권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편의를 봐준 거죠. 왜냐하면 그 아마추어 뭐 국가대표 선수도 아닌데 그 프로 선수로서 그 활동을 한다는 거는 군인으로서 영리 활동을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봐줬어요. 얘가 권투를 잘하니까 당시 그 수도 경비사령부라고 지금 수방사 예, 거기 근무했는데 그냥 편히 봐줘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이제 현역 군인이니까 이제 내심 기대를 했대요. 아 그래 내가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을 만나면은 혹시 얘 수고했으니까 저기 그 제대시켜 뭐 이렇게 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홍수환 씨가. 근데 대통령이 이제 거기 갔더니 운동하면서 나라도 지키는 모범적인 군인이야. 이러면서 뭐 포상해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상하라는 얘기는 더 열심히 군대 생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군대 좀 이렇게 제대 좀 시켜주시면 안 돼. 이렇게 말을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여튼 뭐 모든 게 국가주의였으니까 그때는 예,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무수히 많은 예가 있었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글쎄 그거는 뭐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없애기가 너무 힘들고 음, 뭐 그런 겁니다. 예. 뭐 이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예술,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뭐 문화예술계, 뭐 연예계 이런 사람들도 정치에 발을 들인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게 뭐 좋건 나쁘건 간에. 어, 근데 이제 다 그래요. 이제 서로 이쪽에서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그쪽 사람들을 원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치권에 이제 그 붙어서 이제 좀 이권을 얻어볼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간의 관계가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예. 상호 분리는 가능한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건. 예.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정치가 스포츠로부터 분리된 적은 뭐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 우리가 이제 고대 올림픽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스에서. 물론 그때 이제 그동안에는 뭐 전쟁을 멈추고 잠시 예, 다 같이 축제를 즐긴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시 그 사회나 뭐 정치의 어떤 문제점, 모순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 건 절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분리가 가능하냐? 글쎄, 저보고 대답하라 그러면은 뭐 매우 쉽지 않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학자가 맥킨토시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스포츠는 정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자식 운동하는 놈들이 무슨 스포츠 정치는 어? 정치하고 스포츠는 분리돼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스포츠가 정치하고 분리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이유는 뭐 이러저러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만약에 하면은 뭐 이제 명절 때 이럴 때 친척들 모였을 때 그럼 뭐 싸움 나기 쉽겠죠. 하여튼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분리하기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그 구조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얘기가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구조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그러니까 구조 기능주의는 우리가 환경 얘기할 때 했었는데, 어, 어떤 그 현 체제를 옹호하고, 그쵸. 그 현상 유지. 그 지금 현재 체제가 뭐 잘 굴러가고 있는데 뭘 굳이 이렇게 뒤엎으려고 그래. 저 사회에 불만이 많은 놈들 저거. 그뭐 다른 말로는 그 빨갱이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고, 갈등주의는 우리 사회는 이 모순이 덩어리야. 너무 잘못된 게 많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뭐 이거를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그런데 이제 스포츠 사회학 쪽 그 공부에서는 아무래도 갈등주의 쪽 그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 쪽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연구 논문도 많고 그런 면으로 보는 시각이 많죠. 특히 이제 뭐 말하자면 페미니즘도 이런 쪽이죠. 왜냐하면 남성 우월주의, 현 체제가 그동안에 여성을 착취했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갈아엎어야 되죠. 재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음,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분석하는 게 뭐 올바른 건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이게 세상 모든 일을 이렇게 그 양단으로 쫙 쪼개서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야말로 다이코토미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다이코토미 그 문제점도 있죠. 이렇게 이분법으로 분석하는 게.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굉장히 존경하는 그 사회학자 두 분이 있는데, 이 책이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교재를 썼던 책이에요. 보시면은, Sociology of North American Sport라고, 이 닥터 조지 세이지하고 닥터 스탠리 아이첸이라는 두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이제 2016년 말, 17년 초, 그때 이제 그 얻었고요. 출판사에서.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하나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 두 분이 다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많았거든요. 두 분 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그 조지 세이지 이 선생님은 그 한국전 참전용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학회에 가서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연세가 많았거든요. 90살 때쯤 이분이. 돌아가실 때 한 93 이 정도 됐었는데, 그 몇 년 전에 제가 만났는데 학회에서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저, 누군데요. 저 선생님 연구를 제가 잘 읽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한국 사람이니?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요. 그랬더니, 야, 임마, 나 한국전 참전용사야. 이러시더라고요. 6.25 때 한국전에 젊은 나이에 참전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 많은 챕터가 있어요. 이렇게 무슨 뭐 경제와 스포츠, 뭐 정치와 스포츠, 미디어와 스포츠, 종교와 스포츠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챕터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요. 구조 기능주의 사람들은 정치와 스포츠를 이렇게 보고 갈등주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석을 보면서 이제 많은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직접 배운 분들은 아니지만 이분들한테
저희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좀 위험하죠, 사실. 어쨌든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때 구조 기능주의는 스포츠의 아무래도 순기능을 강조해요. 스포츠의 좋은 점. 어,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뭐 국민들이 체력을 증진하고 총화 단결하며 그쵸? 하나로 뭉치는 그런 드문 계기가 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정치나 이런 혹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갈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기본소득이다 이런 거 있을 때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일도 안 하는 놈들을 왜 돈을 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경기를 하는데 어? 그 어떤 사람들은 응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응원 안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응원하잖아요. 대부분 다. 뭐 거의 뭐 압도적인 다수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우리 사회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갈등이 있잖아요. 좀 뭐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뭐 이게 세대 간의 갈등도 있죠. 요즘에는. 그리고 뭐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데 이 스포츠를 놓고는 그렇게 갈라지지 않아요. 예. 뭐 LG 팬들하고 두산 팬들하고 뭐 패싸움을 했다 이런 얘기 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회 균형과 안정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세 번째 얘기는 개인의 인격 형성과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치 독일 이런 데서 그 체육을 말하자면 스포츠나 체육을 어떤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쓰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중고등학생들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에 이렇게 몸을 단련시켜 놓으면은 전쟁 났을 때 바로 데리고 가서 총 집어주면 나가서 싸우면서 총알바지 노릇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사상적인 무장, 또 육체적인 훈련 이런 게 되잖아요. 예. 예전에 뭐 교련 시간이라든가 체육 시간 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80년대 뭐 이럴 때까지 저 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만 해도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론이나 공리주의 철학의 바탕을 아무래도 두고 있어요. 예. 결과가 좋아야 뭐 좋은 거지 뭐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이런 식으로 배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자 반면에 갈등주의를 보면은 반대죠. 예.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 스포츠라는 게 이게 봐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지배계급의 이익을 누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저 프로야구 봐봐 저 재벌들이 자기들 나쁜 짓 하는 거 다 그걸로 감추고 사람들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맹목적 애국주의, 국수주의, 상업주의, 성차별, 인종차별 이런 문제를 조장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지적하죠. 예. 또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황정승도 아니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하면 안 되지만 예, 뭐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느 쪽을 더 먼저 볼 것인가 그 차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에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섹스, 스크린, 스포츠를 이제 합쳐서 3S 정책이라는 게 뭐 이게 공식적으로 뭐 명칭은 아닙니다. 이게 뭐 우리는 다음 해부터 3S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뭐 별로 자랑스러운 정책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예, 특히 이제 갈등주의 쪽 사람들이. 예. 이게 뭐냐면은 전두환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뭘로 집권을 했냐면 이제 12.12 쿠데타로 집권을 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시도 아닌데 국민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학살한 정권이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그때는 잘 몰랐죠, 물론. 예.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냥 뭐 대충 알고는 있었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 군인들인데 응?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고 뭐 별로 좋은 사람들 같지는 않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야. 이제 이 집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들이 그 말이야 딴 일 하면서 좀 이렇게 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 5공화국이 되면서 그 사회 문화적으로 바뀐 정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통행금지가 해제됐습니다. 통행금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저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러니까 저도 기억을 못할 정도니까 좀 굉장히 옛날이죠. 1979년까지 우리나라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밖에 싸돌아다니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데렐라죠. 온 국민이 신데렐라야. 그러니까 술 먹다가도 11시쯤 집에 가야 돼. 안 그러면 집에 못 가면 여관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파출소 유치장에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서둘러 귀가를 했고,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밤늦게 뭐 술집을 간다든가 뭐 야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건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랬는데 이게 전두환 정권이 생기면서 이제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억압돼 있던 사회 분위기를 좀 이렇게 터주는 거죠. 이렇게 딴 데로 물꼬를 터줘야 이렇게 이게 뭐랄까 정권에 대해서 반항을 하지 않으니까 통행금지를 없앴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긴 게 뭐냐면은 심야 영화 극장이 생겼어요. 심야 영화. 그러니까 밤 12시에도 이제 밖에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시에 시작하는 영화가 그때 이제 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런 것도 있어? 밤 12시에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네 우리나라도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놀란 거죠. 예.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 하나의 뭐 그냥 퀴즈 같은 건데 예. 그 우리나라 최초의 심야 영화 극장 프로그램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는지 혹시 여러분 예. 그 맞추실 수 있겠어요? 예. 혹시 이거를 무슨 뭐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그 맞춰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나라 최초의 심야 영화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퀴즈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이 수업 출석을 다룰 때 예,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힌트를 드리자면은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제목은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이게 이제 뭘로 연결됩니까? 뒤에 보면은 나오는 그 3S 정책이랑 연결되죠. 예. 섹스, 스크린, 스포츠 그 중에서 뭐 두 개에 해당돼요. 섹스하고 스크린에 해당되죠. 예. 영화는 영화인데 화끈한 성인 영화. 그래서 예. 당시에 이제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혹시 오해를 하실 텐데 뭐 지금 같은 뭐 그런 뭐 야동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때 이제 에로 영화 이런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우리나라 한국 영화의 그 무렵 영화는 거의 한 70%가 에로 영화였다고. 예. 근데 그 에로 영화는 뭐 지금 같은 그런 그 포르노그래피가 아니고요. 예. 그냥 그 한 15금과 19금의 중간쯤 되는 그냥 그 소프트코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시 뭐 지금 여러분이 뭐 이상한 기대를 가지고 그걸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실망합니다. 이게 뭐야, 씨, 이러면서 이제. 예. 하여튼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워낙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고 막, 오, 뭐 이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섹스라는 게 뭐 말하자면 그 여성의 성상품화 이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프집 이런 데 들어가면 그 달력에 이제 뭐 비키니 입은 그 여성 모델들이 이렇게 촥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정으로 막 있다든가 그 썬데이 서울 뭐 이런 잡지를 보면은 그냥 뭐 중간에 보면 이게 핀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종이를 이렇게 몇 번 접어서 이렇게 쭉 펼치면은 그, 그 수영복 입은 여성의 그 화보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 것들 저는 어떻게 잘할까요? 하여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예.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좀 귀여워요, 사실. 아이고, 이게 뭐야, 뭐, 이 정도인데. 하여튼, 그때는 뭐, 다 그런 것밖에 없었으니까. 예.
자, 그런 데다가 이제 스포츠. 예, 스포츠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또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예, 이거 장사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나라가 뭐 프로 스포츠를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전체 국민 소득이나 이런 게 여건이 안 됐지만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재벌들 불러다가 하나 하시오. 예, 삼성 하나 하시고 저기 뭐 현대도 시키려고 했는데 현대는 좀 그때 거부했대요. 뭐 돈만 깨지고 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뭐 우리나라 이제 처음 그 프로야구 6개 팀이었는데 그 6개 팀이 이제 삼성이 있었고 롯데, 해태, 그리고 또 뭡니까? 산미, 예, 4개 했죠? 그리고 이제 두산이 있었고, 예, MBC, 그 방송국 MBC 이렇게 6개 회사가 이제 프로야구 시작할 때 6개 팀 멤버입니다. 예.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원년 멤버 중에 하나인 그 두산, 예, 당시에는 오비 베어스였지만 두산이 이제 지금 뭐 팀을 매각한 애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예, 그 그룹이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예, 뭐 세상에 영원한 게 있나요? 뭐 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다 변하고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간단하게 3S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80년대에 뭐랄까요? 그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스포츠를 본다. 난 스포츠 팬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뭐랄까요? 굉장히 그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뭐 스포츠를 좋아한다. 나는 스포츠를 좋아해. 그리고 나는 뭐 무슨 무슨 팀 팬이야. 무슨 무슨 팀 선수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팀의 그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막 다닙니다. 길거리를 막 어른이 막 이렇게 그쵸? 한 40 먹은 아저씨가 입고 다녀요. 그쵸? 안 이상하죠? 근데 그때는 80년대 이 무렵에 나는 프로야구 팬이고 나는 어떤 팀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그러면은 아휴 저 한심한 놈 막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휴 저런 미친놈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짜 실제로.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정권이 이렇게 그 뭐랄까요 강아지한테 장난감 던져주듯이 이렇게 툭 던져준 거를 물고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본 거예요. 예. 어, 그때 이제 여러분 한겨레 신문사 아시죠? 한겨레 신문사. 예. 한겨레 신문사가 그 1988년, 89년 그 무렵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제 국민 그 주식 모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굉장히 그 민주화 운동을 이제 기치로 예, 이제 생긴 신문이에요. 그 국민들의 모금 이런 걸로. 예.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전두환 정권에 굉장히 반대하는 성향이 강했겠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한겨레 신문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신문에 스포츠면이 없었어요. 예. 상상할 수 없죠. 예. 아니 어떻게 신문에 스포츠면이 없어? 스포츠가 얼마나 인기 있는 콘텐츠인데 솔직히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그 지식인으로서 이른바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스포츠를 즐긴다는 게 굉장히 그 있을 수 없는 일. 달리 말하면 뭐 길티 플레주어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길티 플레주어라고 하거든요. 죄책감이 느껴지는 즐거움.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 대학교에 뭐 스포츠 관련 학과도 생기고 이렇게 그 철학 윤리 계열에 스포츠와 윤리라는 과목이 생기는 상황인데 그때는 이런 게 생길 거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겠죠.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뭐 학생들이 예? 당시 고려대학교 그 학생이나 교수님들이 만약에 30년 후에 교양 과목 중에 스포츠와 윤리라는 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제정신이야 이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구조 기능주의와 갈등주의의 그 양면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 기법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무 자르듯이 반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세상을 보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툴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한번 그 가끔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전 국민 기본 재난 기본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양쪽이 어떻게 보는지 예, 그렇게 이제 근데 점점 보면은 세상이 이제 어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약간씩 가고 있죠. 예. 그 구조 기능주의에서
갈등주의 쪽으로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몰라요. 또 이게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항상 이렇게 어떤 한 방향으로만 가진 않아요. 또 가다가 이렇게 반대로 굽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얘기를 많이 했네요. 시간이. 예. 아, 자, 다음에 나온 사람은 이제 존 롤스라는 이제 철학자인데요. 뭐 윤리학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분은 그 20세기 특히 후반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그 우리가 한나 아렌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둘을 뽑으라면은 예,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존 롤스를 분명히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정의의 이론이라는 책, A Theory of Justice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고요. 하버드 교수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 그 하버드대 교수 중에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그 교수를 알잖아요. 그 저스티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진 사람.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강의가 그 사람이 실제로 했던 강의가 그 다 있습니다. 예, 녹화해 놓은 게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영어니까 좀 힘들면은 자막을 켜놓고 보시면은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강의를 굉장히 잘해요. 저도 참 그분 강의를 여러 번 돌려서 봤거든요. 그러면서 좀 반성도 하고 좀 감탄도 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강의를 잘할까 뭐 이러면서 예, 하여튼 예, 보시기 바라고요. 그 그래서 그 저스티스 그 마이클 샌델이 쓴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존 롤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래서 존 롤스의 사례도 많이 나오고 그 아예 한 챕터는 거의 그 이 책에 대해서 그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론을 뭐 고등학교 때 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 책이 한때 그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 이게 우리나라 그 출판계의 그 뭐랄까 어떤 병폐 중에 하나인데 무슨 뭐 하버드, 서울대 뭐 이런 거 이제 예, 옥스퍼드 이런 거 앞에다 붙이면 좀 팔려요 책이. 예, 그래서 뭐 총균세 이런 책 있잖아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 예. 그 책은 저희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대출한 책, 뭐 이렇게 팔았고요. 예. 마이클 샌델 정의로는 뭐 하버드대 최고 명강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논술 대비용으로 예, 엄마들이 많이 사서 그 애들한테 읽으라고 이제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게 이제 그 출판계의 뭐 정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뭐 씁쓸한 현실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것도 대입하고 연결돼서 어쨌든 예, 뭐 좋은 책을 많이 본다는 건 좋은 거죠.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 샌달의 책도 그 이 롤스하고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스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정의라는 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여기 나와요. 뭐 이게 어, 뭐 책이 그렇게 얇지 않은데 이걸 뭐 다 글쎄요 뭐 5분 안에 설명을 잘하면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예, 제가 그렇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제 그 전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원초적 환경 그리고 무지의 장막 뭐 영어로는 이렇게 이제 씁니다. 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그 고전적인 그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 뭐 이론 중에 과거에 뭐 그 토마스 홉스나 뭐 존 로크 또 뭐 장작 루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그 사회 계약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종의 그 소셜 컨트랙트다. 이제 그 개인과 사회가 어떤 그 민주적인 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꾸려 나가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계약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뭐 계약서에 사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보이지 않는 계약을 한다고 치면은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막, 베일이 있죠. 그게 이렇게 쳐 있는 상태에서 그 바깥에 무슨 사회가 펼쳐질지 모르는데 계약을 하는 그런 환경을 이제 원초적 환경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 놓인 장막이
그 무지의 장막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롤스의 책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제 생각인데, 예. 제 생각에는 무지라기보다는 미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그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한 게 아니거든요. 이그노런스는 좀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Veil of Unknown 마치 그 겨울왕국 2의 주제가 Into the Unknown처럼 예, 그 무지의 장막이 아니라 미지의 장막이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미상으로는 어쨌든 뭐 이렇게 다 쓰니까 사람들이 그 무지의 장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가로막힌 상태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본적이고 평등한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한테. 예.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거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기능주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뭐 이런 거를 금과 옥조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이고 평등한 자유, 기업할 자유, 이걸 강조하죠. 그것만 강조해요,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 혹은 뭐 다른 것의 자유와 상충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제한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제한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당연하고 그거는 뭐 무조건 지킬 수 없잖아요. 자유를 뭐 내가 뭐 기분이 울적해서 밤 12시에 새벽 2시에 뭐 아파트 주차장에 나가서 뭐 노래를 2시간 동안 부르겠다 뭐 큰 소리로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제한할 때가 있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얘기할 때 했습니다.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마치 그 천주교에서 그 성인을 모실 때 시성식을 할 때 막 그 꼬치꼬치 타져서 묻듯이 엄격하게 조사해서 어, 괜찮을 때만 자유를 이해가 될 때만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미래 자유론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와는 조금 다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롤스는 어쨌든 뭐 아무리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도 그걸 무작정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사실 그래서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해놓고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또 허용한다고 또 해놓고 그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원칙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어, 이게 그냥 무조건 자유롭게 경쟁하게 놔두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기회 균등만이 그 공정한 사회는 아니다 이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어, 이제 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렇죠. 어, 뭐 모든 학생이 똑같은 그 시험을 보죠. 똑같은 날, 똑같은 수능 시험 문제지를 받고, 그렇죠?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보죠. 물론 뭐 교실이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균일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똑같은 그 채점 방식으로 똑같이 채점해서 똑같이 성적을 나눠주죠. 그런데 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수능 결과가 온전히 그 개인의 능력을 반영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최대한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데 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예전에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얘기를 뭐 예를 들어서 의학 전문 대학원 시험을 본다고 합시다. 의전원 요즘에. 그런데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어요. A 학생은 어, 아버지가 의사고 엄마도 의사고 할아버지도 의사고 할머니도 의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환자 보고 논문 연구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될 거라는 거에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예. 그리고 뭐 엄마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아서 뭐 머리도 좋겠죠. 예, 꼭 그렇진 않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뭐 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B라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 이 학생도. 예. 그런데 뭐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 학생이. 예. B 학생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치고 이건 뭐 실제 사례가 아니니까 그냥 가정에서 얘기할게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뭐 엄마 혼자 키우다가 뭐 엄마가 뭐 어린 비학생을 두고 뭐 집을 나가버렸어요. 뭐 그런 수도 있잖아요. 뭐 안타깝지만. 예. 그래서 뭐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아원에서 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을 가서 매일 알바하고 응? 학자금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꿈이 의사라서 의전원을 가려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 학생하고 B 학생하고 예, 똑같이 시험을 보겠죠. 의전원 시험을. 예. 그러면 이 두 학생은 어떤 균등한 기회를 갖고 공정하게 그 경쟁을 한 걸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기능주의 쪽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예,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롤스가 보기에는 절대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음, 그 개인이 어떤 그 혜택을 받아서 얻은 지위 있잖아요.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에게 태어났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권리 같은 걸 재분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뭐 조세 제도라든가, 뭐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소 수혜자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어, 이제 이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예, 그 롤스가 이제 이론을 제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영향도 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이제 좀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just society. 여기 just society는 이제 여기 just는 부사가 아니고요. 예, 형용사죠. 그래서 올바른 사회, 그쵸? 이거는 뭐냐? 어떤 사회냐? A society that if you knew everything about it, you'd be willing to enter it in a random place. 자, 보시면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러분. 예.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그래서 당신이 그 어떤 사회에 대해서 안다면은 완벽하게 안다고 하면은 그 사회를 그냥 특정한 어떤 다른 사회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해도 괜찮은 예, 그런 사회가 올바른 사회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셨다가 예, 이렇게 한 번씩 딱 써먹으시면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예, 롤스 얘기까지 잠깐 했고요. 예.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예, 여기는 이제 스포츠의 사회적 이슈와 윤리성 문제 해서 조금 빨리 나갑시다. 예. 운동선수의 국적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국가주의에 좀 스포츠를 많이 이용했을 때는 굉장히 그 국가 뭐 대표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추상훈이 그 사랑의 아빠 추상훈이 예전에 그 원래 국가대표 우리나라 국가대표였거든요 한때.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귀화를 했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뭐그 파벌 문제라든가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일본 대표로 우리나라에 와서 예, 아시안 게임에서 2002년도였을 거예요. 그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한국 선수를 이기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스포츠 조선, 예, 스포츠 조선이라는 신문이 그 머리 기사 타이틀을 어떻게 했냐면은 조국을 맺혔다 이렇게 썼어요. 예. 그리고 밑에 다운표 쳐가지고 승부의 세계에서 뭐
뭐 조국은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도발적이고 뭐랄까요, 사람들을 좀 열받게 하는 그런 제목을 뽑았죠. 그게 이제 뭐 장사죠. 머리 기사를 딱 보고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게. 뭐야 이거 일본으로 귀화했어? 이 자식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우리가 정대세 글에서 봤듯이 그 제1교포들의 국적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운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서 운동하고 싶은 뭐 게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것처럼 물론 뭐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안현수 선수도 그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그 파벌주의, 밀어주기 뭐 이런 거 한 선수 이제 찍어서 밀어주기 뭐 이런 거 때문에 약간 뭐 본인이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 러시아로 귀화를 해서 금메달을 땄죠 또 하여튼간.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외국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에요. 뭐 독일 국가대표 선수였던 포돌스키 있잖아요. 그 선수는 원래 폴란드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폴란드하고 독일의 관계를 아시죠? 그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잖아요. 근데 근데 독일로 귀화했다고. 예, 그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근데 사실 그 폴란드하고 독일은 이게 영토가 뭐 수시로 바뀐 적도 있는 데도 많고 뭐 그래서 이게 그 경계가 좀 희미합니다. 하여튼간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진에 있는 이 선수 있죠. 에루페라는 선수가 그 케냐 출신의 마라토너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오주환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주자가 달릴 주자에 그 한국할 때 한자 해가지고 한국을 위해 달린다 해서 이제 오주환 이렇게 했는데 어, 뭐 아주 뭐 좀 드문 예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옛날하고 달라져서 이렇게 그 피부색이 다른 선수도 한국 선수로 받아주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시대로 가는 뭐 어떤 첫걸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남북 스포츠 교류는 이제 종종 있었는데 뭐 한 20년 넘게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가 이제 어떤 도구로 쓰인 경우가 많고 뭐 지난번 가까이는 평창 올림픽 때도 그랬고 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거를 보도할 때 좀 너무 그 선정적인 접근법이 많죠. 그래서 뭐 북한에 미녀 응원단이 와가지고 오늘은 뭘 먹었고 뭐 어디서 잡고 뭐 어디서 어? 단체로 지내고 있고 뭐 이런 거 거의 파파라치처럼 뭐 따라가서 찍고 이러는 거. 예. 근데 그런 언론은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런 기사를 클릭하지 않고 그런 신문을 안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유 기레기들 뭐 이런 걸 쓰고 있어 이렇게 욕을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긴 한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 그 그렇게 하는 게 그 돈이 안 된다는 거를 그 깨닫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 자, 그다음 스포츠 정책과 윤리성의 문제에서 정책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그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 가치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재화나 그 뭐 리소스 그 돈 이런 것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당장 쌀이 없네. 그러면 에어컨이 없으면 죽진 않잖아요. 더워서 미치겠지만. 근데 쌀 안 먹으면 죽으니까 쌀을 먼저 사야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치관하고 연결돼요. 어떤 그 정권이나 그 사회의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복지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아니면 성장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그래서 그 돈을 재벌에 먼저 지원할 거냐 아니면 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 소수층에 지원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 기본 방침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정부 기관이 한 거니까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방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할 때는 뭐 다짜고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공익적이고 전문적이고 그 전체를 바라보는 봉사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한국 체육 정책의 문제점은 뭐냐? 이제 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뭐 아니라고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지난번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계기도 이런 거였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다음 점. 예,
예, 이거는 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길래 표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거 뭐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이거 뭐 설명을 하면은 예, 뭐 너무 길고 그래서 규칙을 우선해서 또 결과에 중점을 둬서 그 정책을 입안하고 이제 실행할 때 예, 어떻게 보느냐를 이제 나눠봤어요.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뭐 시간이 나시면 찾아보세요. 뭐 이게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예. 그래서 넘어갑시다 오늘 여기서 예. 그리고 그다음 어떻게 스포츠 정책 윤리를 확보할 것인가? 여러분 들리시죠? 예. 자 밖에서 저희 집 강아지가 예. 이 시간만 되면 밥 달라고 이렇게 구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든지. 하여튼 예. 객관적 기술자 모형, 고객 옹호자 모형, 예, 쟁점 옹호자 모형 이렇게 돼서 객관적 기술자 모형은 뭐 이 내용은 이제 교과서를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일단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수치만 제시하는 거예요. 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현재 뭐 이걸 하면은 문제점은 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이러하다. 예, 그 판단은 뭐 장관님이 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하는 거죠. 어떤 리더들은 또 그래요. 야, 팩트만 갖고 와, 팩트만. 어?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저 아랫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예. 근데 시키는 일만 하지, 자식이 뭘 네가 정책을 관여하려고 그래.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 아랫사람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도 그 윗사람 관리자의 몫이에요. 그 임무고. 하여튼, 고객 옹호자는 어떤 그 특정 계층, 그러니까 뭐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배려하는 의미에서 이제 정책을 개발하는 거고 쟁점은 뭐 어떤 이슈 위주로 예, 그 정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예. 읽어보세요. 그 교과서의 내용을. 예. 그다음에 심판의 윤리. 뭐 심판은 당연히 공정해야 되고 청렴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뭐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심판 말고 딴 일을 해야죠. 왜 합니까? 이걸. 예. 그리고 편견과 차별성이 없어야 되죠. 예. 나는 뭐 어떤 팀 선수는 좋고 어떤 팀 선수는 싫어. 뭐 이런 거. 뭐 어느 동네 출신은 좋고 뭐 어느 동네는 싫어 뭐 이런 절대 안 되죠. 이러면 뭐 예. 순기능과 역기능 자기 할 일을 잘하면 순기능이 생기는 거고 예. 그렇지 않으면 역기능이 생기는 거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있죠. 팀 도나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NBA 농구 심판이었어요. 예. 근데 그, 그 승부 조작에 연루돼가지고 예. 파면당하고 감옥 갔다 왔죠. 예. 근데 또 웃긴 게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 써가지고 예. 또 팔아먹었습니다. 참 미국은 예. 모든 거를 예. 그 팔아먹는 나라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뭐랄까요 그 어떤 뉴스를 보면서 정말 좀 열받았던 게 그 N번방 사건을 일으킨 그 조주빈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자서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출판사들이 예. 그 자서전 출판 계약을 하려고 막 그 예, 협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예. 비디오 판독 시대. 요즘은 심판의 그 판정이 예전처럼 절대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심판이 못 볼 수도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게 예, 착시 현상도 있고 또 물리적으로 다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처럼 권위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냥 뭐 순수히 오심을 인정하고 그냥 비디오로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꼬장 부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거는 사실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업하다가 틀릴 때가 좀 있거든요. 가끔씩 뭐 팩트를 잘못 말한다든가 뭐 말이 헛나온다든가 아니면 몰라서 뭐 헛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순수히 그 고백을 하고 예, 정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걸 괜히 뭐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 윤리 경영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자, 아리스토텔레스 5대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나와요. 자기 교과서에 타인 존중, 봉사, 정의, 신뢰, 공동체 양성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여러분 자신의 그 윤리 원칙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나 단체의 어떤 윤리 헌장 이런 걸 만들 일이 있으면은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요즘 많은 회사나 조직이나 뭐 리그나 이런 데서 다 그 코드 오브 컨덕트
혹은 코드 오브 에틱스라고 부르는 윤리 강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그 게재해 놔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가서 뭐 나이키 해놓고 코드 오브 컨덕트 이렇게 쳐보면은 그 나옵니다. 해당 페이지가.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러이러한 가치를 중시하고 이렇게 하겠다, 뭐 윤리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혹시 그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개인의 이런 그 코드 오브 컨덕트를 정해보세요. 뭐 제가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저하고 동갑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때. 이제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한 번은 욕을 했대요. 이제 욕을 하고 나서 너무 후회를 했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욕을 하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스스로 정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래, 나 이제 누가 보건 안 보건 간에 나는 무조건 욕을 하지 않겠다. 이제 스스로 이제 그게 일종의 윤리 강령이죠. 나는 욕을 하지 않겠다. 얼마나 훌륭한 윤리 강령이에요, 그게. 실천만 한다면. 그래서 그 후에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 역시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랬는데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 혼자 있을 때 뭐 이럴 때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든가 이럴 때 막 그 마우스를 막 땅바닥에 빵빵 치면서 막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또 후회하죠. 아,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어? 이 나이 먹고 욕이나 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도 이제 그런 뭐 스스로를 여러분이 제일 잘하니까 그 스스로 이제 윤리적인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원칙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도저히 그 한계에 달하나 봅니다. 제가 지금 문을 막 긁고 있어요. 발톱으로 지금. 아, 자식이 정말 그 참 주인이 일도 못하게 진짜. 자, 원래 이거는 이제 그 대면 수업 때 그 그룹으로 나눠서 한 4명씩 하나를 골라서 다음 회사나 조직들 중 하나를 골라 코드 오브 컨덕트 혹은 코드 오브 에틱스 혹은 우리말로 윤리 헌장, 뭐 윤리 뭐 조항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고 이제 시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중에 다 할 건 아니고 한 2개, 3개 정도 골라서 뭐 물론 스포츠 수식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라서 주로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표현을 쓰는지 특히 이제 유한 킴벌리 이런 회사는 그 원래 그 창립자인 그 유일한 박사부터 그 윤리 경영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말들을 쓰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껴보시고 뭐 여러분이 뭐 필요하면 이제 빌려다가 쓰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한 70분 좀 안 됐는데 좀 빨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로 수업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스페셜 토픽식으로 그 미국의 인종 문제와 그 스포츠에 관련된 내용 그거를 한 50분 정도 준비했거든요. 그것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즉 6월 10일 수요일에는 그 2시부터 3시까지 실시간 강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그거는 뭐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뭐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수업을 조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들어주시고 이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